이 경계인과의 연애를 폭풍 속에서 하는 연애, 롤러코스터를 타는 연애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연애 초기에는 이게 열정적인 사랑인 건지 아니면 경계성 성격 장애인 건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좀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연인이나 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몇 년 전에 가수 선미 씨가 내가 좀 경계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었다, 치료를 받았었다고 고백했었죠. 그때 이 선미 씨가 성격 장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되게 힘들었고 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많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거든요. 선미 씨는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내가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 선미 씨의 용기와 성숙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연예인이라는 입장이 이런 사적인 얘기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성격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죠. 환자분한테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휘둘리게 되면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 연예인, 가족들이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도와주고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죠. 치료 과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키맨 역할을 합니다.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방어 기제를 깰 수 있는 건 이 경계성 성격 장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이 환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좀 강해지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경계성 인격 장애가 너무 기니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경계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할게요. 이 경계인들은 빠르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든지 굉장히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인들의 뜨거운 애정 표현과 찬사는 연인을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와, 나를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는 이게 열정적인 사랑인 건지 아니면 경계성 성격 장애인 건지 이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계인과의 연애를 폭풍 속에서 하는 연애, 롤러코스터를 타는 연애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안하고 긴장감 있고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너무나 강렬하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파무파탈이나 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이런 캐릭터들한테도 이 경계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 경계인들은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플러팅 장인들이에요. 이 상대를 유혹을 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막 대담한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주목받을 만한 그 사람이 퍽 빠질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안정된 연애는 설레임이나 좀 긴장감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게 이 경계인과의 연애는 늘 불안하고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때로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감사하셔야 된다고 한 게 이 경계인들과 하는 폭풍 같은 연애는 처음에야 좋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기가 쭉쭉 빨립니다. 이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내가 끌렸던 이 상대방의 열정,
이런 게 점점 집착과 의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계인들은 헤어지는 것,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서 헤어짐의 징조를 조금이라도 포착하면 이 관계가 끝장날 수 있다고 느끼면서 공포에 빠져서 허둥대거나 상대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분노를 터뜨리죠. 아니, 왜 메시지 확인을 하고 바로 답장을 안 했는지, 오늘은 왜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막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매달리죠. 이 경계인들은요, 연인과 헤어진다는 걸 생각만 해도 이 사지가 찢어지고 가슴이 푹 파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 같죠? 팩트입니다. 불안이 극에 달하면 감정을 조절하려고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하기도 해요. 지금 나한테 달려오지 않으면 나 뛰어내리겠다. 너 때문에 괴로워서 나 지금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요. 이 경계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인은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연락을 했더라면, 내가 널 서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너가 괴로워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그러면서 경계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빌고 다독이고 감정을 진정시켜주는 걸 반복하죠. 과연 이게 올바른 대응일까요? 여러분, 대처 방안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투사적 동일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경계인이 상대방이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좀 분노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연락도 안 받으면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울면서 애원하고 당장 와달라고 매달렸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안 올 수 있냐? 난 너무 괴롭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상대를 분노하고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치밀죠. 내가 일부러 연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때는 바쁜 사정이 있었고 이렇게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비난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정말 화가 나면서 나도 경계인한테 비난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인이 이 경계인을 비난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를 내가 당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 경계인들은 부모님에게서 학대를 받거나 부모님이 작은 문제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체벌을 심하게 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경계인과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무의식적으로요, 이 경계인은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불쾌한 감정과 관계를 이 연인도 느끼게 하고 괴로워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욕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가 이 경계인이 짜놓은 판 속에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대방이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있다. 이것부터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화가 날 때 먼저 잠깐 멈춰보시고 이 사람의 비난과 분노를 좀 차분하게 일단은 들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연락이 안 돼서 불안했구나 하면서 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느낀 건 미안하다. 딱 이렇게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인은 상대방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화났다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보통 경계인들은 당황합니다. 심지어는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같이 화내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곱씹으면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대처가 반복이 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싶어도
내 연인은 꿈쩍을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요. 두 번째는 선 긋기입니다. 평소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날 거야. 그땐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친구랑 모임하는 중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연락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요. 그러면 어느 날 이 경계인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해를 한다든지 연락이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죠. 이래도 나한테 안 와? 내 연락 안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자제심을 잃으시면 안 되고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평소에 합의한 원칙대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연인이 지금 당장 달려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가지 말고요. 가족한테 연락을 하세요. 가족한테 상황을 알려서 가족이 가보도록 조치하는 게 좋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막 헐레벌떡 달려가거나 걱정이 돼서 막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겠죠? 이 경계성 인격장애 연인인 분들은요, 내 잘못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는 게 아니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상대의 병적인 증상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나를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성격의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심으려는 이런 죄책감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이 파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좀 무시를 하거나 용서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간다. 그러면 세 번째, 관계를 유지할지 결정하기예요.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감정의 폭탄을 피하거나 내가 또는 조절해주고 받아들이는 일,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 이 경계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어떨 때는 이 이별이 환자분들이 치료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 경계성 인격장애가 내 가족인 경우에도요, 이 앞에 연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같습니다. 리밋 세팅, 즉 선긋기를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생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간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산책을 한다. 네가 다시 한 번 더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면 바로 입원이다. 이런 원칙을 만드셔야 되고, 원칙을 정했으면 반드시 실천하세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는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을 하죠. 상대방 탓을 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방치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 하면서요, 이 상대방한테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를 굉장하게 잘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을 자극할 때 이 자극하는 감정에 걸려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보상 행동을 해주시면 안 돼요. 상대한테 미안하니까 선물을 사준다든지 입원한다는 원칙을 누그러뜨려 준다든지 이런 게 보상 행동이거든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 가족 안에서는 더 쉽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계인이 자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빠는 원칙대로 입원을 시키자고 합니다. 근데 또 엄마는 이 입원은 얘한테 너무 가혹하다. 입원만 용서해주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성 인격장애는 가족 안에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아빠를 비난하면서 아빠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또 아빠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 또 아빠를 분리시켜서 이 다른 가족들과 결속을 하죠. 그러면서 아빠를 공격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족 전체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이 경계인을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적인 독립도 되게 중요해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가족한테 경제적으로도 무작정 기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네 돈으로. 좀 그래야지 좀 선이 그어지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청소입니다. 이 집안 청소를 신경 써서 하고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좀 차분한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경계성 인격장애 분들이 감정 조절하는 걸 도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경계성 인격장애가 전부 가족 탓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죠. 또 경계성 인격장애가 혼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지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경계성 인격장애가 까다로운 인격장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한테 나를 좀 도와줘, 치료해줘 이런 역할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의 조종에 놀아나게 되죠. 그리고 또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는 대부분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동반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울이나 이 불안한 감정을 조절해주는 이 감정에 대한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흔히 좀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앞에 펄펄 끓는 주전자가 있어요. 이 주전자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이 크게 데이고 다치겠죠? 사실 손을 넣을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치료는 뭐냐면 이 펄펄 끓는 물을 좀 따뜻한 정도로 식히는 거다. 이 펄펄 끓는 물을 따라서 꿀꺽꿀꺽 마시면 위험하잖아요. 손을 넣으면 다칠 것 같으니까 내 감정도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나의 펄펄 끓는 감정을 식혀야지 비로소 내 감정을 음미할 수도 있고 이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바라볼 용기도 낼 수 있고 그때서야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이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